대검찰청이 오늘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 외에 일선 검찰청의 특수부를 모두 폐지하는 자체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개혁안에는 외부 기관에 파견된 검사를 모두 검찰로 복귀시키고 검사장에게 전용 차량을 제공하는 것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잠시 후 8시 50분부터 뉴스룸 2부에서 조국 장관과 검찰 수사 어떻게 봐야 하나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이 열립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박형준 교수가 함께합니다. 북한과 미국이 오는 5일 실무 협상을 열기로 합의했다고 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밝혔습니다. 연내 3차 북미 정상회담 논의가 급물살을 탈 걸로 보이는 가운데 청와대는 비핵화 협상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늘 검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수사가 야당을 탄압하는 거라 주장을 반복했고 한국당 의원들에겐 출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재판에 윤중천 씨의 차량 운전기사가 증인으로 나와 김 전 차관을 성접대 여성이 있는 오피스텔로 몇 차례 데려다 주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운전기사 박모 씨는 윤 씨가 김 전 차관에게 줄 현금을 찾아오라고 심부름을 시킨 적도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이 북상하며 간접 영향을 받고 있는 제주와 일부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태풍은 내일 오후 제주 서쪽 바다를 거쳐 자정쯤 전남 해안에 상륙한 뒤 남부지방을 관통해서 모레 동해로 빠져나갈 걸로 예보됐습니다. 강남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조짐에 정부가 다시 규제 카드를 꺼냈습니다. 전세 대출을 받아 이른바 갭 투자하는 걸 막고 자금의 출처가 의심스러운 거래 1,200건에 대해선 집중 조사에 나섭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예정대로 시행하되 이미 재건축 허가를 받은 단지에는 6개월 동안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 공원입니다. 주민들이 드나들던 이 산책로 일부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끊겨 있는데요. 내년까지 사유지에 속하는 이런 도시 공원들은 지자체에서 땅을 사들이지 않는 이상 공원으로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잠시 후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일산 JTBC 스튜디오에서 시작합니다. 잠시 후 이곳에서 조국 장관과 검찰 수사 어떻게 봐야 하나라는 주제를 놓고 긴급 토론을 진행합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 주호영 한국당 의원,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참여합니다. 먼저 오늘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하라고 검찰에 지시한 지 하루 만에 검찰이 자체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린 대로 서울중앙지검 등 3곳 정도만 특수부를 유지하고 나머지 검찰청에서는 특수부를 모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외부 기관에 파견된 검사도 모두 복귀시키고 검사장들에 대한 전용차 제공도 오늘부터 중단합니다. 어제 대통령의 지시 이후에 찬찬히 검토하겠다던 검찰이 신속히 개혁안을 내놓은 셈입니다. 청와대는 검찰이 밝힌 자체 개혁안은 필요한 일이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짧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검찰이 오늘 밝힌 자체 개혁안의 내용을 여성국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의 특별수사 전담부서는 스스로 범죄 정보를 수집해 수사합니다. 주로 고위공직자나 재벌 등의 부패 범죄와 권력형 비리 사건을 담당해왔습니다. 특수부는 최근까지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전국 18개 검찰청 중 서울중앙지검 등 7개 청에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 외에 모든 특수부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즉시 개혁안을 내놓은 겁니다. 대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해온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2017년 전국 41곳의 특수부를 폐지하고 지난해에는 창원지검과 울산지검에서도 없앴습니다. 이와 함께 외부 기관에 파견된 검사를 전원 복귀시키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를 제외한 37개 기관에 57명입니다. 이들은 복귀하면 모두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됩니다. 또 검사장들에게 제공된 전용 차량 지원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차량 지원 중단은 즉시 시행할 수 있어 대검에 근무 중인 검사장들은 오늘부터 차량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 밖에도 피의자 공개 소환, 피의 사실 공표, 심야 조사 등의 문제 등을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청와대는 검찰의 자체 개혁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예, 대검찰청이 발표한 검찰개혁안과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은 상당 부분 유사합니다. 특수부를 줄여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여나가겠다는 것 등 주요 방안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검찰이 법무부와 현 정권 핵심부의 개혁 구상을 실천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취임하며 검찰개혁과 관련된 지시를 내놨습니다. 지난달 11일 2호 지시에선 직접 수사 축소와 형사부 및 공판부를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어제 조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검찰개혁 방안에선 특수부 축소와 파견검사 복귀가 모두 담겼습니다. 오늘 대검이 내놓은 안과 똑같습니다. 또 검사장들의 전용차 이용 중단은 최근 법무부가 협의 중이라고 밝힌 사안이기도 합니다. 특히 특수부 축소와 파견검사 복귀는 법무부와 협의를 해야 하는 데다 관련 규정의 수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검찰은 이 방안들이 윤석열 총장 취임 직전부터 꾸준히 논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지시 하루 만에 법무부 안과 똑같은 개혁안을 내놓은 만큼 자세를 낮춰 개혁안 전반을 수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예, 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검찰이 개혁안을 발표한 배경을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박 기자. 검찰이 대통령 지시 하루 만에 입장을 냈습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진행 중인 수사는 수사대로 또 개혁은 개혁대로 이렇게 별개란 입장을 밝혀왔는데 오늘 검찰이 자체 개혁안을 낸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예, 검찰은 그동안 검찰이 진행하는 수사와 개혁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개혁은 법무부의 일이니 법무부가 하고 검찰은 진행 중인 수사를 맡으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개혁에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는 걸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외부에선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를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으로 해석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윤 총장과 검사들이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촛불 집회 이후 여권에서도 검찰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이어서 대통령의 지시까지 나오면서 여론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개혁에도 스스로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이낙연 총리가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에 하급기관이 찬찬히 검토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런 말이었는데요. 예, 오늘 검찰 관계자가 검찰 개혁안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찬찬히 검토하겠다라는 말은 세밀하고 꼼꼼하게 살펴보겠다라는 취지의 말이었는데 다소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겁니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직후부터 검찰 내부적으로는 개혁안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예. 자,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아무래도 특수부를 줄인다는 것입니다. 어제 저희가 취재해서 보도를 해드렸죠. 예, 특수부는 검찰 권력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권력을 가질 수 있었던 건 직접 수사, 인지 수사 때문입니다. 이 검찰이 자체 정보를 수집하고 이 첩보를 바탕으로 검찰 특수부가 대규모로 나서 수사를 했던 게 검찰 특수부의 역사입니다. 이 검찰이 어느 정보를 갖고 어떤 수사를 하는지는 검찰만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검찰은 이런 권력을 이용해 이 정치 권력이나 재벌 기업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예. 바로 그런 점들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도 특수통 검사다 이런 말도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현재 검찰총장인 윤석열 총장도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로 꼽힙니다. 윤 총장뿐만 아니라 현재 대검 검사장급 간부들도 대부분 특별수사를 주로 했던 검사들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특수부를 줄인다는 건 현재 검찰 간부들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외부에 파견된 검사들은 뭐 당장 복귀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 법무부를 제외하면 현직 검사가 파견 나가 있는 기관은 37곳, 57명입니다. 국정원, 금융위, 외국 대사관 등 파견 나가 있는 기관들도 다양합니다. 물론 수사 공조, 또 법무 관련 업무 등을 파견 검사가 담당해 기관 간 업무 협조가 쉽다는 장점은 있었습니다. 다만 이들 검사들이 각 부처에 나가 있으면서 부처 업무 파악 그리고 비리 첩보 생산 등 사실상 검찰이 정부 부처를 장악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파견 검사를 운영하지 않으면 검찰이 정부 부처를 장악하는 그런 효과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검찰에 나가 있는 박병현 기자였습니다.
자, 오늘 국회에서는 대정부 질의가 1시간 전쯤에 끝났습니다. 교육과 사회, 문화 분야인데 역시 질문은 조국 법무장관에게 집중됐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검찰의 수사 방식이 지나치다고 지적했고 야당 의원은 조 장관을 상대로 수사 중인 의혹을 따져 물었습니다. 임소라 기자가 지금 국회에 나가 있습니다. 먼저 혹시 새로 나온 얘기들이 있습니까? 이렇다 할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딸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 의혹이 또 나왔습니다. 인사청문회 당시에 조국 장관은 딸이 문제의 논문을 대학 입시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 이 자료를 보면 논문이 제출됐다는 여러 증거들이 있는데 어찌 된 것입니까? 제가 확인했을 때 저희 딸아이가 논문 전체를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서 그대로 말한 것입니다. 예. 여당하고 야당이 주로 물어본 질문이 어떤 것들에 대한 겁니까? 먼저 자유한국당은 조국 장관이 자택을 압수수색 중이던 검사와 통화한 사실에 집중했습니다. 그렇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은 장관으로서 전화를 한 게 아니라 남편, 자연인으로서 전화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송기현 의원은 자택 압수수색 당시 2번에 걸쳐 검찰이 추가로 영장을 발부받았다면서 소위 먼지 털기식 압수수색을 하려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검찰이 피의 사실을 지나치게 언론을 통해 흘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중간에 좀 소란스러운 상황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장관이 아니라 귀하라는 호칭으로 불렀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조국 장관을 정의로운 법무부 장관을 국민들이 주문했는데 자연인 조국, 정경심 남편이 잘못 배송됐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때도 본회의장이 상당히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예. 자, 지난 주말에 있었던 촛불 집회에 대해서 조 장관이 언급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조국 장관은 자신도 깜짝 놀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저를 이제 꾸짖으시면서도 서초동에 모여서 촛불을 드셨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 역사적 대의, 이것을 위해서 모이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소라 기자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장관을 향해서 배우자가 구속돼도 장관직을 유지할 것이냐면서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 장관은 재판 결과로 판단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습니다. 강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의 부인이 기소됐을 때 법무부 장관직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배우자가 구속되더라도 그 자리를 계속 지키겠습니까? 본인이 기소가 되더라도 법무부 장관을 사퇴하지 않고 그 자리를 사수하며 수사를 받으시겠습니까? 과거 조 장관이 트위터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직에서 내려와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던 발언과 다르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 당시 제가 교수 시절에 아마 썼던 글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성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 장관은 가족 등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선 재판을 통해 확인한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통상적인 형사 절차에 따라서 수사, 기소, 재판이라는 절차를 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까지 확정 판결이 있어야 확인되는 것입니까? 최종적 결과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조 장관은 자신이 소환될 경우 거취에 대해 소환 통지가 오면 고민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권익위에선 조 장관의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검찰이 조국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비공개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정 교수의 건강 상태와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서 외부로 노출하지 않는 통로로 소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가 청사 1층 출입문을 통해서 나올 것이라면서 사실상 공개 소환을 밝혔었는데 며칠 사이에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펀드와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의 중심에 선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조용히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조 장관 일가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이 부인 정경심 교수를 비공개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는 공개 소환 대상자가 아니라며 최근 정 교수의 건강 상태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주부터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다면서 통상의 소환 대상자처럼 출석하다 불상사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사실상 공개 소환 방침을 밝혀왔습니다. 일반 소환자들과 마찬가지로 서울중앙지검 청사 1층 출입문을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사이 기존 입장을 바꾼 겁니다. 검찰의 비공개 소환 방침에 따라 정 교수는 직원들만 사용하는 통로를 이용해 검찰에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조사가 마무리되고 귀가할 때도 직원들이 이용하는 차량 출입구 등을 통해 청사를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예, 아무튼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이 자리에서 대략 한 8시 50분경부터 긴급 대토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함께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용의자 이춘재가 자신의 범행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그런데 범행을 시인한 사건 수가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수보다 많습니다. 모두 14건입니다. 경찰은 자백의 신빙성을 검토하고 있고 유사 사건도 추가로 조사 중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춘재가 자백한 범행 수가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수보다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춘재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 9건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모두 14건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성 사건은 총 10차례 일어났는데 그중 모방범의 수행으로 밝혀진 8차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이 자신의 범죄라고 밝힌 겁니다. 화성 사건 외에도 5건의 추가 범행을 털어놓은 셈입니다. 예. 그러면 이 다른 5건은 어떤 사건들입니까? 이춘재는 화성 사건 전후에 일어난 3건의 미제 사건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장소인 청주에서 2건의 추가 범행이 있었던 사실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3차례 벌어진 화성 연쇄살인 사건, 그러니까 5차, 7차, 9차 사건의 증거물에서 이춘재의 DNA가 검출된 이후 유사 사건을 조사해왔습니다. 이춘재가 군대를 제대한 1986년부터 처제 살인 사건으로 수감되기까지 화성과 청주 일대에서 일어난 유사 사건을 경찰이 조사해왔는데 이 중 이춘재가 저지른 범행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예. 자, 이춘재가 어떻게 해서 이 범행 사실들을 모두 털어놓게 된 겁니까? 네, 경찰은 부산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이춘재를 상대로 수차례 대면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프로파일러 등을 투입해서 오늘까지 총 9차례에 걸쳐서 이춘재를 압박했습니다. 과거 목격자들도 수소문해서 진술을 받는 등의 추궁을 한 끝에 이춘재가 범행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춘재가 자백했다고 하더라도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춘재가 추후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도 있고 더 이상의 수사를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범행으로 거짓으로 시인했을 가능성 등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백 진술에만 의존해서 이걸 다 판단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로 할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네, 우선 경찰은 이춘재 진술의 신빙성을 먼저 확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수사를 통해서 일일이 검증을 거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또 이춘재를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돼서 처벌은 불가능하지만 검찰에 송치하는 과정에서는 피의자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이춘재의 자백으로 화성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수진 기자였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주요한 소식이 좀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북한과 미국이 오는 5일에 비핵화를 위한 실무 협상을 열기로 했다고 북한이 밝혔습니다. 북한은 협상에 앞서서 예비 접촉을 하겠다면서 이례적으로 하루 전 일정까지 공개했습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담화 형식으로 발표한 북미 협상 재개 일정입니다. 4일 예비 접촉에 이어 5일 실무 협상을 예고했습니다. 담화 명의는 대미창구인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었습니다. 최 부상은 담화에서 자신들은 협상 준비가 다 돼 있다며 이번 협상으로 북미 관계의 긍정적 발전을 기대한다고도 했습니다. 눈길을 끄는 건 북한이 예비 접촉 일정도 공개한 점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대표급이 아닌 실무급을 보내 미국 측의 카드를 먼저 살펴보려는 걸로 보입니다.
자신들이 요구해온 새로운 계산법을 미국이 과연 들고 왔는지 보고 진짜 협상에 임하겠다는 겁니다. 앞서 양측은 김명길 순회대사와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협상 대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협상 장소는 오늘 발표되지 않았는데 제3국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청와대는 일정이 발표된 직후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이른 시일 안에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그동안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왔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늘 갑자기 검찰청에 나왔습니다.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서입니다. 황 대표는 검찰을 향해서 자신의 목을 치라면서 한국당 의원들에게는 출두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2시 서울 남부지검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출석했습니다. 황 대표는 패스트트랙 수사가 조국 장관 물타기라는 식의 주장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야당 탄압을 중단하십시오. 검찰 수사 방해하지 말고 조국 사태에 집중하십시오. 당 소속 의원들에게 검찰에 나오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저의 목을 치십시오. 거기서 멈추십시오. 당에 당부합니다.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마십시오. 황 대표는 지난 8월 말 경찰의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소환을 통보받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검찰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갑작스럽게 나왔습니다. 황 대표는 피고발인 신분입니다. 지난 4월 녹색당은 특수주거침입과 특수감금, 특수공무방해, 국회법 위반 혐의로 황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황 대표가 모든 불법 행위를 지시한 교사범이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막아주셨습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가 반드시 이 좌파 독재 막고 우리 자유민주 체제 굳건하게 지키는 선봉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달 24일 서면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문 의장은 사보임 신청 승인 과정은 국회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이렇게 자진 출석한 황교안 대표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5시간 만에 돌아갔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의 취재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홍지용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저녁 7시쯤 나왔으니까 5시간밖에 조사를 안 받은 상황인데 예상보단 조사 시간이 짧았네요. 일단 저희 취재진이 확인한 바로는 7시 정도가 다른 의원들도 비슷하게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좀 일단 비슷하게 조사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경우 7시 40분 정도까지 조사를 받았는데요. 비슷하게 5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좀 예상보다 훨씬 빨리 나온 것인지 늦게 나온 것인지는 답변 드리기가 좀 아직까지는 좀 정보에 대한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검찰도 언론 보도로 알았다라고 할 정도로 갑자기 출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이 부분은 더 이상 수사를 미루기에는 출석에 불응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냐는 내부 판단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저희가 한국당에 대해서는 앞서 사보임 자체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이후의 충돌은 정당한 상황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보도를 여러 번 해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였던 김관영 의원과 사보임 당시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해서 모두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달 22일에는 김관영 의원이 24일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사보임 수사가 먼저다, 사보임 수사가 끝나야지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저희 취재진에게 지금 문희상 국회의장의 서면 조사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요구한 정식 조사는 아니다, 대면 조사가 아니라는 취지로 입장을 전했습니다. 예. 한국당 의원들한테 출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검찰은 이미 20명에게 1차로 소환을 통보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 오는 4일까지 한국당 의원 20명에 대해서 출석 요구가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3주에 걸쳐서 한국당 의원 60명에 대해서 모두 출석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황교안 대표가 책임이 전적으로 당대표인 자신에게 있다고 오늘 밝혔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오늘 이번 사건이 지도부의 핵심이며 의원들은 출석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당 의원들이 출석에 응할지는 아직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예. 그러나 검찰은 소환 없이 기소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네,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계속해서 당사자들에게 출석 요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지난달 10일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았는데요. 다음 날 소환 없이도 기소할 수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저희 취재진에게 일단 전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부만 출석하겠다는 한국당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당의 발언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수사 절차를 계속 지켜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당사자에게 출석 요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남부지검에 나가 있는 홍지용 기자였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성접대와 뇌물을 받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운전기사가 김 전 차관을 성접대 여성에 있는 오피스텔로 몇 차례 데려다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운전기사의 입에선 여러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은 윤중천 씨에게 여러 차례 성접대를 받고 1억 3천만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김 전 차관 측은 뇌물을 받지 않았고 성접대 여성을 알지도 못한다는 취지로 지금까지 부인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윤 씨의 운전기사 박모 씨가 김 전 차관과 정반대의 증언을 내놨습니다. 우선 박 씨는 윤 씨의 지시로 김 전 차관을 셋째 여자가 있는 역삼동 오피스텔로 또 오피스텔에서 자택으로 모셔다 드린 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가 말한 셋째 여자는 윤 씨에게 협박과 성폭력을 당하면서 성접대에 동원된 피해 여성입니다. 또 윤 씨가 강원도 별장에서 김 전 차관을 접대할 때 셋째와 다수의 다른 여성들이 있는 걸 봤다고도 증언했습니다. 뇌물을 준 정황도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2007년경 윤 씨가 김 전 차관에게 줄 돈을 부하 직원에게 찾아놓으라고 한 뒤 자신에게 받아오라고 한 적이 2번 정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 씨가 김 전 차관과 통화하면서 자신이 관계된 형사 사건에 대해 도움을 청하는 취지로 말하는 걸 여러 차례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차관 측은 운전기사 박 씨가 착각했을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착각한 게 아니라며 윤 씨가 평소 접대한 인물로 현 야당 대표의 친형과 유명 가수의 장인어른 등의 이름도 언급했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예, 18호 태풍 미탁이 북상하면서 오늘 남부지방에는 많은 비가 왔습니다. 태풍은 아직 중국 상하이 부근 바다에 있는데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까지가 최대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전남 목포에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진명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비는 조금 소강 상태인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낮 동안 전남 지역에는 굵은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태풍 미탁의 앞부분에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대의 영향 때문이었는데요. 지금은 비가 거의 그쳤거나 가늘게 내리고 있습니다. 호우주의보도 해제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태풍의 영향을 점차 받게 되는 제주도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예. 지금까지 전남 신안 앞에도 133mm를 최고로 무안 120mm, 광주 50.9mm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예, 곧 다시 쏟아질 것 같긴 한데 지금 태풍 미탁의 현재 경로를 보면 전남 해안으로 바로 상륙하는 걸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태풍 미탁은 현재 중국 상하이 부근 바다에서 북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아직은 태풍이 멀리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느낄 정도는 아닌데요. 내일 오후 제주 서쪽 바다를 거쳐 자정쯤 전남 해안으로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남부지방을 통과해 모레 동해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내일 오전 제주도에 이어 오후에는 광주와 전남 22개 모든 시군에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다만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할 때는 소형 태풍으로 약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예, 물론 소형 태풍도 태풍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데 지금 타파가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지역이 거듭 피해를 입을까 봐 좀 걱정이겠네요. 네, 제17호 태풍 타파가 지나간 지 열흘 정도 지났는데요. 아직 피해 복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걱정이 큽니다. 대한해협을 통해 지나갔던 타파와 달리 미탁은 우리나라를 직접 통과해 더 넓은 지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낮 동안 들녘을 둘러봤는데 시설물 피해나 낙과 등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강풍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걱정스럽습니다. 예,
비의 양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예보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예보가 나오고 있는지 또 바람 속도는 어느 정도 됐는지 그게 나온 게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네, 내일은 전국에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와 남부지방, 강원, 영동은 100에서 300mm, 제주도 산지는 최고 600mm, 동해안에는 5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해안가에는 최대 순간 풍속 초속 4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서해안과 남해안에선 내일까지 해수면의 높이가 평소보다 높아지는 시기여서 저지대는 침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목포에 나가 있는 정진명 기자였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국군의 날이었습니다. 오늘을 기념해서 공군의 F-15K 전투기가 우리 영공을 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독도 근처 하늘을 난 것을 두고 일본이 또 트집을 잡고 나섰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국군의 날 기념식이 열린 대구 공군기지에서 F-15K 전투기 4대가 날아오릅니다. 동서남해 상공을 20분 동안 기념 비행한 겁니다. 이 중 동쪽으로 간 2대는 독도 인근으로 날아가 우리 영공을 살폈습니다. 이때 조종사들의 비행 장면과 음성도 공개됐습니다. 동해, 독도, 서남방 50마일 전 가지제 상공, 20대 함정 없음, 영공방위 이선무. 하지만 우리 전투기가 우리 영공을 난 것을 두고 일본 정부가 항의를 해왔습니다. 방위성과 외무성이 주일 한국대사관 관계자들을 불러 유감을 표시한 겁니다. 고노다로 방위상은 한국의 현명한 대응을 촉구한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사관 관계자들은 독도가 명백히 대한민국 영토임을 강조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도 언론을 통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에 들어간 지 석 달이 됐습니다. 당시 90일쯤 심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허가가 난 것은 5건뿐입니다. 석 달 사이에 두 나라의 교역도 줄었는데 불매운동의 영향인지 우리보다는 일본의 수출이 더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일본은 지난 7월 초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세계 핵심 소재를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건건이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겁니다. 심사 기간으로 제시된 건 90일이었습니다. 이후 석 달간 수출 허가가 난 건 5건뿐입니다. 허가 기간은 물론 품목도 들쭉날쭉합니다.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기체 불화수소, 에칭가스 수출은 1건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용도로 쓰는 액체 불화수소는 수십 건을 신청했지만 단 1건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런 불확실성에 실제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석 달 사이 한일 간 교역 규모는 감소했는데 우리보단 일본의 수출이 더 많이 줄었습니다. 일본의 대한국 수출 감소폭 마이너스 9.4%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우리보다 일본이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일본을 상대로 WTO 제소 절차에 들어가 첫 단계인 양자 협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잠시 후 바로 이 상암 일산 스튜디오에서는 조국 장관과 검찰 수사 어떻게 봐야 하나라는 주제를 놓고 김종민 민주당 의원, 주호영 한국당 의원, 유시민 이사장, 박형준 교수가 출연하는 긴급 대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스튜디오를 상암으로 옮기겠습니다. 안나경 앵커 나와주시죠. 네, 다음 소식입니다.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장녀 홍모 씨가 마약류 밀반입 말고도 투약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홍 씨는 대마뿐 아니라 위험성이 높은 마약류를 가지고 있어서 미성년자임에도 이례적으로 긴급 체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검찰은 홍정욱 전 의원의 딸 홍모 씨가 매우 위험한 마약류를 몰래 들여온 걸로 파악했습니다. 당시 홍 씨는 액상대마 카트리지와 LSD, 에더럴 3가지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중 LSD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코카인의 100배 정도에 달하는 강한 환각 효과를 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헤로인과 함께 불법인 1급 지정 약물로 정해놨습니다. 에더럴도 이른바 슈퍼맨 각성제로 불리는 위험한 마약류입니다. 검찰은 미성년자인 홍 씨를 공항에서 긴급 체포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홍 씨가 밀수하려 한 혐의뿐 아니라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영장에 적시한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체포 직후 홍 씨에 대해 간이 검사를 한 걸로 알려졌는데 그 결과는 밝히지 않아 왔습니다. 검찰은 현재로선 공범이 있을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홍 씨가 본인이 쓸 목적으로 소량을 반입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홍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를 검토 중입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여자 화장실에서 나오는 여성을 마구 때린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외박을 나온 육군 상병이었는데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군 헌병대로 신병을 넘겼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경찰이 일산의 한 노래방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모르는 여성을 주먹으로 마구 때린 20대 남성 B 씨의 신원을 어젯밤 확인했습니다. 육군 1사단 소속 상병인 B 씨는 당시 외박을 나온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CCTV를 확보하고 인근 군부대 협조를 받아 외박, 외출, 휴가자 명단을 넘겨받았습니다. 또 사건 당일 B 씨와 함께 있었던 다른 군인들 진술을 바탕으로 용의자를 추적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10시쯤 군부대로 찾아가 군 당국과 함께 B 씨를 조사했습니다. B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지만 술에 많이 취해 있어서 여성을 왜 때렸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여성 A 씨는 JTBC 취재진에게 사건 당시 B 씨에게서 술 냄새는 맡지 못했다며 만취 상태로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B 씨를 주거 침입과 상해 혐의로 체포해 군 헌병대로 신병을 넘겼고 피해 여성 A 씨에게 당시 상황을 더 확인할 예정입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총탄을 맞으면서도 빠르게 도주하는 자동차를 경찰차 여러 대가 추격하는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 고속도로에서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붙잡힌 운전자는 직장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흰색 승용차가 무서운 속도로 달립니다. 시속 190km 가까이 달리는 경찰차보다도 더 빠르게 달아납니다. 범퍼는 반쯤 떨어져 나갔고 타이어도 펑크가 나 차체가 흔들거립니다. 지난달 27일 오후 중앙고속도로 북원주나들목 부근에서부터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이모 씨가 연락도 닿지 않자 동료가 경찰에 신고했고 이 씨의 차를 발견한 경찰이 차를 세우라고 요구한 겁니다. 하지만 이에 따르지 않은 이 씨는 경찰과 100km 넘게 추격전을 펼쳤습니다. 순찰차와 일반 차량 5대를 들이받았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5명이 다쳤습니다. 결국 경찰이 실탄 여러 발을 쏘고 나서야 추격전이 끝났습니다. 일반 차량도 이제 위험하니까 1차 총을 쏜 거고 최후에 검거하려고 마지막 한 발은 거기 남춘천 IC 앞에서 쏜 거고.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직장 스트레스를 호소했습니다. 스트레스를 풀려고 드라이브를 나왔는데 경찰이 차를 세우라고 해 화가 났다는 겁니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이 씨를 구속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제주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늘 오후 4시 30분 제주시 연동의 한 아파트에서 41살 A씨와 39살 B씨 부부가 초등학생 아들 2명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 교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유서로 보이는 문서를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 등 타살로 볼 만한 점을 찾지 못했고 경제적인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집값이 다시 꿈틀대자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전세 대출을 받아서 집을 못 사게 하고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도 더 강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부작용을 막을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추가 대책의 핵심은 꼼수 대출을 막겠다는 겁니다. 우선 9억 원이 넘는 집을 가진 사람은 전세 대출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전세 대출을 받아 이른바 갭 투자에 나서는 걸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또 투기 지역에선 주택 매매업자도 주택담보 인정 비율, LTV 규제를 받습니다. 자금 출처 조사도 강화합니다. 돈을 많이 빌려 비싼 집을 산 1,200건에 대해선 국세청이 조사에 나섭니다. 서울 강남 4구와 용산, 마포 등이 집중 조사 지역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예정대로 이달 민간 택지로 확대합니다. 다만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에 동 단위로 시행하는 핀셋 규제 방식을 쓰기로 했습니다. 새 아파트 공급이 줄어 집값을 더 올릴 수 있다는 우려에 부작용을 줄이기로 한 겁니다. 10월 말 시행령 개정 완료 이후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별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이미 관리 계획 처분 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6개월간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주민들 반발에 퇴로를 열어준 겁니다. JTBC 박영호입니다. 유튜브 같은 플랫폼 사업자가 가짜뉴스를 걸러내지 못하면 이 가짜뉴스로 발생한 매출액의 많게는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여당이 추진합니다. 가짜뉴스를 만들거나 퍼뜨리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마련됩니다. 이승필 기자입니다. 지금도 유튜브에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가짜뉴스가 버젓이 올라와 있습니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코리아 등 해외 사업자는 법적 제어 장치가 사실상 없습니다.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가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에 역외 규정을 도입해 해외 사업자도 국내 사업자와 똑같은 규제를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가짜뉴스에 대해 방통위 처분을 즉각 이행하도록 하고 지키지 않으면 관련 콘텐츠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른 사람의 명예를 심각하게 해치는 정보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보의 생산자와 유통자, 유통을 방치한 플랫폼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허위 조작 정보가 우리 공동체의 건강성을 해치고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고 사회 통합을 가로막는 심각한 바이러스로 규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JTBC 이승필입니다. 네, 어제 예고를 해드렸죠. 부마 민주항쟁과 관련한 보도를 오늘도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입수한 기밀 중에는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 피격 나흘 전에 부마 항쟁과 관련해서 면전에서 보고를 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이 부마 항쟁을 힘으로 찍어 누른 박정희 정권의 시각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부마 항쟁에 대한 의견차가 12.6 발발로 이어졌다는 분석에 힘을 싣는 중요한 자료인 겁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1979년 보안사령부가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주재로 부마항쟁 대책회의가 열렸다는 내용입니다. 날짜는 12.6 고작 나흘 전, 그러니까 10월 22일입니다. 참석자 명단엔 국무총리와 내무, 국방, 법무장관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눈길을 끄는 건 이날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한 보고입니다. 제목은 부마 사건에 대한 계층별 요인 분석 결과, 부마항쟁의 원인을 분석해 놓은 건데 상인들은 세금 때문에, 시민들은 잘못된 시정 때문에,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과 제약받는 노동권 때문에 시위에 뛰어들었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김영삼 의원 제명으로 지역 감정이 불거져 항쟁이 일어났다고 보고한 전두환 사령관의 보안사와는 시각차가 큽니다. 이 같은 기록은 김 전 부장이 직접 남긴 진술과도 일치합니다. 체제에 대한 반대, 조세에 대한 저항, 물가고에 대한 저항, 정부에 대한 불신임, 이런 것이 전부 작용을 해가지고는 그대로 가까이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부마 항쟁이 전국화된다라는 것이 이제 김재규 부장의 그 판단이었죠. 이 대책회의에서 그런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하지만 김 전 부장의 의견은 외면당했고 중정의 보고서는 모두 파기 처분됐습니다. 유출 시 유언비어가 유포될 수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부마항쟁을 겪으면서 생긴 권력층의 균열이 12.6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을 입증하는 정황 증거인 셈입니다. 이후에 벌어질 상황에서의 그 당시 지배 세력 내부의 분열의 하나의 단초를 보여주는 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JTBC 김태영입니다. 네, 오늘 대만에선 길이 140m짜리 다리가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그 아래에 어선들이 정박해 있어서 6명이 실종되는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다리 한가운데가 갑자기 내려앉더니 나머지 부분까지 무너져 내립니다. 다리 위를 달리던 유조차 한 대도 함께 아래로 추락합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쯤 대만 북동부의 항구 도시 남팡아오에서 길이 140m짜리 다리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추락한 유조차가 다리 아래 선박을 덮치면서 불길이 치솟기도 했습니다. 下面有差不多4、5台船被砸到，然后烧起来。 구조대는 헬기와 선박 등을 동원해 유조차 운전사를 포함해 14명을 구조했습니다. 하지만 다리 아래 깔린 배에 타고 있었던 선원들은 대부분 부상을 입었습니다. 특히 일부 배 안에서 선원 6명이 여전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걸로 추정돼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다리는 1998년 만들어진 것으로 정확한 붕괴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네, 오늘은 중국, 정확히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 70주년 기념일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해서 막강한 군사력을 선보이며 누구도 중국의 앞길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베이징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둥펑 31H가 천안문 앞을 지납니다. 사거리가 1만 5천 킬로미터로 미국 전역이 사정거리인 둥펑 5B가 그 뒤를 따릅니다. 10개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걸로 알려진 둥펑 41도 첫 선을 보였습니다. 이 밖에도 초음속 미사일에 잠수함 탄도미사일, 스텔스 드론 부대에 이르기까지 중국은 건국 70주년 기념 열병식을 통해 자신들의 군사력을 아낌없이 드러냈습니다. 둥펑 미사일 112발을 포함해 자체 제작한 무기 장비 580대와 항공기 160대를 선보인 건데 이 중 40%가 새 무기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메시지도 거침이 없었습니다. 没有任何力量能够阻挡中国人民和中华民族的前进步伐。 소련 공산당의 69년 집권 기록을 넘어선 중국은 이제 건국 100주년을 맞는 2049년까지는 미국을 완전히 따라잡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콩에선 중국의 잔칫날에 맞춰 애도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중국이 자국민은 물론 홍콩의 자유까지 탄압하고 있는 만큼 국경일을 오히려 애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중국 국기 개양식에 맞춰 오전 8시부터 시작된 시위는 오후 늦게까지 홍콩 곳곳에서 진행됐습니다. 이에 맞서 중국 국경일을 망치지 않으려는 홍콩 경찰들이 최루탄과 고무탄, 물대포까지 가리지 않고 써가며 평소보다 과격하게 진압을 해 시민과의 충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항공기가 다른 나라의 하늘을 지나려면 돈을 내야 합니다. 이른바 상공 통과료입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우리의 상공 통과료가 일본의 7분의 1로 전 세계에서 가장 싼 걸로 드러났습니다. 헐값에 이렇게 하늘길을 열어주는 대신에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한반도 하늘을 오가는 보잉 747입니다. 현재 다른 국적 보잉 747이 우리 하늘을 지나면 137달러를 냅니다. 우리 비행정보구역에서 관제와 통신 서비스 등을 이용하기 위해 지불하는 이른바 상공 통과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적 보잉 747이 일본 하늘을 지날 땐 7배에 달하는 944달러를 내야 합니다. 영국은 우리 10배가 넘는 1991달러, 중국도 3배에 달하는 458달러를 받습니다. 2017년 한국항공대가 분석한 전 세계 나라별 상공 통과료입니다. 한국은 항공편당 일괄적으로 137달러를 받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는 무게와 거리 등에 따라 다르게 받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편당 가격을 받는 나라는 187개국 중 우리와 라오스뿐입니다. 헐값에 하늘길을 열어주고 나머진 세금으로 채웁니다. 2009년 관제 등 항행 서비스에 든 비용은 1,659억 원, 그중 상공 통과료는 325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1,334억 원은 국고에서 나갔습니다. 반면 미국과 일본 등은 항행 서비스 비용 대부분을 상공 통과료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째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뭐 관제 비용이라든가 이런 공로를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굉장한 적자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예산 부족은 인력과 안전 문제로 이어집니다. 항공 서비스료 징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이로 말미암아서 예산이 부족하고 결국 항공 안전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취재가 시작되자 국제 기준을 검토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정의기억연대가 류석춘 연세대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는 류 교수가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었고 전시 성폭력 문제에 앞장선 피해자들의 활동을 폄하했다고 밝혔습니다. 류 교수는 지난달 19일 강의에서 정의기억연대 전신인 정대협이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려는 단체라는 등의 막말을 했습니다. 8년 동안 트위터에 혐한 내용을 올려온 일본인이 홋카이도 한 초등학교의 교감 교사인 걸로 확인돼 해당 시교육청이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이 교사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한국인은 한국인임을 들키는 게 부끄러워 일본인을 사칭한다는 등 한국인 혐오 발언을 이어왔습니다. 급식 조리사와 돌봄 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소속 노동자 50여 명이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연대회의는 기본급 5.45%, 근속수당 5,000원을 올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교육당국은 각각 1.8%와 500원을 올리는 인상안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수천억 원대 원금 손실이 우려되는 해외 금리 파생 금융상품 이른바 DLF가 최소 20% 이상 불완전 판매된 것으로 보인다고 금융감독원이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은행 내부에서 DLF 상품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왔지만 이를 묵살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네, 지금 전해드릴 밀착 카메라가 끝나면 곧바로 뉴스룸 2부에서 긴급 토론이 이어집니다. 일산 스튜디오에 가 있는 손석희 앵커의 진행으로 조국 장관과 검찰 수사 어떻게 봐야 하나라는 주제를 놓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박형준 교수가 토론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도심 속 공원이나 산책로에 출입 금지 팻말을 붙여놓은 곳들이 있습니다. 사유지이지만 공원으로 이용을 해왔던 땅들입니다. 9달 뒤에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는데요. 이 땅을 지자체가 사들이지 않으면 공원으로 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정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리풀 공원입니다. 서초동에서 방배동으로 이어지는 이 산책로를 그동안 주민들이 즐겨 찾아왔는데요. 내년까지 서울시나 서초구청에서 이곳을 사들이지 못할 경우 앞으로는 사용할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산책로의 대부분은 사유지입니다.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되기 전 사유지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용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일부 토지주들은 서울시를 상대로 땅에 대한 이용료를 내라며 소송을 낸 상태. 아예 산책로를 틀어막아서 길이 끊긴 곳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드나들던 곳이라 이렇게 계단의 흔적도 남아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펜스가 쳐져 있고 사유지라서 드나들 수 없다는 팻말도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집에서 올라오는 길이 있는데 여기를 막아놔서 저 밑에서 돌아서 이렇게 올라오지. 사유지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산책로만 좋다 뿐이지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사유지라 이런 얘기는 전혀 못 들어봤습니다. 서울시는 서리풀공원 부지 내의 사유지를 보상하기 위해 올해에만 900억 원을 책정해뒀지만 재원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서울 이촌동 한복판에 있는 공원. 이곳 역시 사유지인데 땅 소유주가 사용료를 내라며 이곳 파출소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쪽에 이촌동 구역을 관할하는 파출소가 있고 옆에는 어린이 놀이터를 포함한 작은 공원이 있는데요. 원래는 국공유지였지만 지금은 사유지입니다. 이촌동 상권에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매입하기에는 큰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2007년 한 법조인이 40억여 원에 사들였는데 지금은 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전해집니다. 주민들은 파출소가 없어지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안정감이 되고요. 저도 몇 번 안 좋은 일 있을 때 연락하고 이래서 든든한 건 있어요. 언제든지 119보다 빨리 올 수 있겠구나 하는 든든함은 좀 있지요. 미군 부지로 쓰였던 한남 근린공원은 말만 공원이지 시민들에게 개방되진 않았습니다. 한 건설사가 사들인 뒤 가격이 껑충 올랐다는 말들이 나옵니다. 용산구청은 서울시에 이곳을 매입하는 걸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몰제 적용이 될 공원은 116곳 정도. 서울시는 이곳들을 공원으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사유지를 사들이려면 13조 원이 넘게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민단체들은 공원에 현수막을 붙이며 대국민 홍보에 나섰습니다. 지금 이렇게 작은 공원을 없앤다고 그게 말이 안 되지. 정부에서 사더라도 그때는 깜짝 놀랐네. 어차피 계속 이용해 왔기 때문에 정부가 앞장서서 좀 보상을 하더라도 시민들 위해서 지금처럼 계속 유지했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원래는 국공유지나 사유지 중에서도 임야나 전답 이런 것들은 일몰제에 포함될 이유가 없었어요. 학교 부지를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판결을 내렸던 것인데 그 당시 국토부와 입법부에서 이 헌재 판결을 확대 해석해가지고 토지주들은 자신들의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협의가 필요합니다. 내년에 일몰제가 적용돼 기한을 넘겨버리면 어떤 공원은 이용할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선 시민들의 관심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 의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 9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밀착카메라 정원석입니다.